안녕하세요. 중앙중 3학년 여러분, 5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일단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조정치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정치 시기인 1800년에서 1863년, 약 60년을 우리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는 약 60년으로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있던 시기입니다. 왕이 어리거나 능력이 없어서 대표적인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권력을 차지하고 왕 위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돈을 바치고 관직을 얻는 매관, 매직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직을 돈으로 주고 산 자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수탈하던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삼정의 문란으로 세금 수탈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한 백성들은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더욱이 살기 힘들었던 시기에 현생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면서 백성들은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유행했던 대표적인 종교로 후천개벽사상과 점감록과 같은 도참사상도 있고 천주교 그리고 동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도정치와 농민봉기의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역사2 교과서니까 학습지가 없는 학생들은 교과서 12에서 13쪽을 펴고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로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과연 이것들은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귀엽게 생기셨죠?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다고 해도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포인트, 이 사람은 과연 누구고 무슨 일을 했기에 역사2 교과서 첫 번째 장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건 조선 후기 가계도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세자 그리고 회경궁 혹시의 아들 정조가 있습니다. 정조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인 순조가 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하게 됩니다. 순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 역시 일찍 죽게 되면서 손자인 헌종이 정치를 하게 되지만 헌종 역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지만 후사를 남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위가 끊겨버렸네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 옆에 있는 철종으로 가게 됩니다. 철종은 역적으로 몰린 왕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글씨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도 가문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철종 역시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왕위를 이어야 할까요? 그때 노린 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증손잡벌 되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학습지 출발하기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동생인 은신군의 손자로 태어난 흥선대원군은 극심한 세도정치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왕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아서 안동 김씨 집권자들로부터 상갓집의 개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짐짓 불황아
그지예요. 그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도가의 경계심을 늦추고 곳곳을 돌아보며 사정을 두루 살펴 야심을 키웠다. 일찍이 조대비에게 접근하였던 그는 철종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둘째 아들인 이 명보기를 즉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고종의 나이 12살이고 대원군은 40대이니 대원군은 아들인 고종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요. 자,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섭정이라고 합니다. 섭정 기억해두세요. 자, 이때 당시 세도 정치 아래서 있었던 시기고요. 안동김씨 입장에서는 똑똑한 왕족이 있으면 자신들이 왕 대신 권력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왕이 똑똑하면 왕이 스스로 통치를 하겠지. 굳이 쇄도가면이 정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왕족을 다 내쳤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그지 같은 생활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근슬쩍 당시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조대비에게 접근하여서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보기를 이제 왕위에 즉위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다음 밑에 있는 학습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 조선 후기 정치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도 밑줄 쳤죠. 세도 정치 시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렇게 써주시길 바랄게요. 안동김씨 세상이 지겨웠던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이 비밀 조약을 맺었다. 네, 비밀 조약을 맺어서 오케이. 니네 아들 왕이 시켜줄게. 네가 어디 한번 안동김씨 쫓아내봐. 라고 이렇게 비밀 약속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요 문제가 중요하죠. 왜 왕인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였을까요? 버젓이 왕은 고종, 명복인데 왜 정치는 흥선대원군이 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글 마지막 줄에 밑줄 쳐보면 되겠죠. 고종이 즉위했을 당시의 나이 고작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문제가 포인트예요. 왕은 고종이지만 고종이 즉위할 당시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아기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아들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에게 붙여주는 명칭이 대원군이라는 거예요. 실제 흥선대원군의 본명은 이하응이라고 합니다. 네, 이하응이고 대원군이라는 건 왕의 아버지예요. 원래 왕의 아버지는 왕이어야 하지만 이처럼 왕위를 잇지 못할 때 다른 왕손으로 왕위를 즉위시킬 경우에 대원군이라는 단어를 쓰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대원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에 고종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섭정하던 이 시기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 조선 후기의 상황은 어땠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요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못살겠다, 거지 같아, 삼정의 분란, 거기다가 가뭄까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님 봉기라도 일으켜야 하나? 라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상황입니다. 세도정치 시기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어려웠고 삼정의 분란으로 백성들은 탐관오리에게 세금이 탈탈 털리고 심지어는 가뭄이 일어나 백성들은 극도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웬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모양의 배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모양의 배, 줄여서 우리는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낯선 배가 우리나라 바다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처럼 세도정치 시기 조선의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대신해 섭정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의 조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노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크게 국내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국내, 국제로 나누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국내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이때 당시 상황, 세도정치 시기부터 이어져 온 가장 큰 문제점은 왕 위에 세도 가문이 있어서 왕권은 약화했고 그리고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각각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왕권 강화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도 정치 시기, 줄타기, 매관매직으로 과거 시험의 의미가 퇴색해버렸죠. 돈이 많고 줄을 잘 타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내가 공정한 과거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애들을 뽑아가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제 과거 시험 부정부패 잡아드리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비변사는 세도 가문의 핵심 권력 기관이었어요. 우리 비변사 예전에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원래 비변사는 임진왜란 때 국방의 역할을 하던 기관인데 임진왜란 이후 의정부를 대신해서 붕당 정치의 핵심 권력기관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세도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비변사를 폐지시켰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진왜란 때 불탔던 왕권의 상징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풍으로 경복궁 가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넘버원 궁, 바로 경복궁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광해군 때부터 고종까지 창덕궁에 머물렀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넘버원 왕궁은 경복궁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지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경복궁은 계속 중건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조선 초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든 경복궁이 아닌 바로 고종 때 새로 지은 경복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왕권을 업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민생 안정, 즉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원이라는 걸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서원 배웠었죠? 성리학의 중심지이자 지방에서 학문을 가리키던 학원 같은 곳.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세운 서원이에요. 하지만 점차 서원은 당파 싸움의 온상지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서원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면제되었으며 오히려 서원에서 백성들의 노동력도 탈취하고 돈도 세금도 걷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백성을 수탈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서원을 싹 쓸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원래 전국에 약 500여 개의 서원이 있었는데 이를 47개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서원이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 곳이었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금 제도를 뜯어 고치고자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먼저 군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호포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군정이란 무엇이냐?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탐관오리가 세금을 무자비하게 걷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웃이나 친척, 더 나아가는 죽은 사람, 갓난아기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내세운 정책, 바로 호포제입니다. 호포제란 여기 호자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해서 내는 이 군정이라는 세금을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집마다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 양반이 살던 농민이 살던 아니면 천민이 살던 상관없어.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요리조리 세금을 피했던 양반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양반들의 반발은 많았겠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국가에 운영하는 돈이 많아지게 되어 도움이 되었고 백성들 역시도 예전보다는 합리적인 세금 제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삶이 나아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제도는 사창제도라는 거예요. 자, 이 사창제도는 우리가 배웠던 환정의 문란, 환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환정이란 가장 배고픈 봄에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할 때 이자를 쳐서 쌀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중간 탐관오리들이 필요도 없는데 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거나 빌려줄 때는 모래와 쌀껍질인 결을 섞어줘 놓고 돌려받을 때는 온전한 쌀로만 받으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관리들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흥선대원군은 이 제도를 마을 자치 형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쌀을 빌려주고 이자 쳐서 갚고 이러한 권한을 마을에다가 줘버립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는 공의 반대예요. 즉 공,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사,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대출해주고 갚고 하라라는 말이죠. 돌아가면서 이제 정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국가가 할 때보다는 투명하게 세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론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는 토지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요. 이 땅에서는 이 사람이 세금을 내고 이 땅에선 이 사람이 세금을 낸다라고 합리적으로 이제 그것을 다 정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기울어지고 있던 나라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가 국제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외교 정책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대신 섭정을 하던 시기가 딱 10년인데 이 10년 동안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 13쪽을 펴고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 거기 카드뉴스 제작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뉴스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빈칸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에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 키워드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이 키워드에 맞는 그리고 여기 요약된 내용에 맞는 그림을 한번 지금 일시정지하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 역시 그림 실력이 썩 뛰어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사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건 이렇게 맞춰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짠,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그림 그려 놓으셔야 계약하고 나서 제가 거기다가 도장 쾅 찍어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들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천주교를 탄압하고 많은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였다. 천주교 탄압.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평양에 정박한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 배죠. 그러니까 배 그림을 그려주는 게 포인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그림에서? 네, 십자가 처형당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프랑스 선교사 리델. 조선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여 중국에 있던 로즈 제독에게 병인박해를 알리다. 병인박해가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군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 되겠고요. 네 번째, 독일 상인 오페르트. 조선이 통상수교를 거부하자. 여기서 나와 있는 통상수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역이에요. 무역을 거부하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다. 라는 사건. 다섯 번째,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알게 된 미국.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어머, 여기 강화도를 침략했다. 강화도를 침략했다. 두 번 침략하네요. 마지막,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물리친 흥선대원군.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다. 척화비니까 비석이죠. 짠, 이렇게 그림 그리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드뉴스 그려보라고 하는 건 시간순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제가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순이고 우리는 또 이제 인과관계를 정리를 해봐야 해요. 인과관계는 또 어떻게 정리해볼까? 밑에 한번 빈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를 박해한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배를 불태운 제네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신미 양요가 발생하게 되죠.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는 모두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전쟁이다 라는 거 우리 크게 방금 그림으로 표현한 카드뉴스는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에서 키워드 찾고 직접 그림으로도 그려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같이 우리 살펴보면서 그날의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병인박해는 말 그대로 병인년의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종교 탄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신부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당하게 돼요. 또한 조선인 천주교 신자 약 8,000명 역시도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의 얼굴 보시면 서양인으로 보이시죠? 바로 프랑스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어디서 처형을 했냐? 우리 다음 사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유재석 즉 유산술이 부른 트로트 중에 합정역 5번 출구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자, 이 노래에 나오는 합정역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당시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절두 머리를 잘라서 산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합정역의 다른 이름 절두산 성지라고 해요. 이처럼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에서 죽어나가자 당시 살아남았던 프랑스 신부 리델이 몰래 중국으로 도망가 당시 중국에 있던 프랑스 제독 로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로즈가
조선에서 천주교가 탄압당한다라는 사실을 듣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병인양요입니다. 로즈 제독이 이끈 프랑스 함대는 조선의 서해 강화도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병인양에 일어난 서양 오랑캐들의 소란이다 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강화도에서 조선인 장군인 한성근, 양원순 부대가 프랑스군과 맞서 싸우는 그림입니다. 비록 프랑스의 무력, 병력이 굉장히 강했지만 우리 군인들 끝까지 버텨내서 결국 프랑스군을 물러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맨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은근슬쩍 챙긴 게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였던 외교장각 의궤 등 문화재를 약탈해 갑니다. 자, 이렇게 약탈당한 우리나라 외교장각 의궤는 2011년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단지 영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빌려준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건데 프랑스가 갖고 너네 빌려줄게 라고 하는 상황이 참 슬픈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와의 결전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독일이 나대기 시작합니다. 독일인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인물이 조선과 독일의 교역을 요구하지만 흥선대원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페르트라는 상인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묘를 왜 찾아갔을까요? 오페르트는 조선이 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에게 뭔가 인지를 잡기 위해서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 하여 시체와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훔쳐서 딜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커다란 묘를 둘러싸서 이 묘를 지켜냈다라고 해요. 다행히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는 지켰지만 흥선대원군 굉장히 충격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묘를 도굴당할 뻔했다니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자, 지금까지 프랑스와 독일과의 갈등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양에 웬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모양의 배가 출몰하게 됩니다. 우린 이상한 모양의 배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제네럴 셔머너, 즉 미국의 배입니다. 다짜고짜 미국의 배가 우리나라 바다에 둥둥 떠다니자 평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군인을 납치하는 등 난폭한 행위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에 빡친 평양 주민들이 평양에 세워둔 제네럴 셔머너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이를 총지휘했던 평양의 짱, 평양의 도지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짠! 박지원의 손자 박유수입니다. 이리저리 자주 나타나는 인물이죠. 잘 기억해두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국의 배가 웬 듣보잡 조그만한 나라 땅에 들탔다라는 소리를 듣고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연히 미국 역시도 으르렁하면서 조선을 찾아오게 됩니다. 미국 역시 프랑스와 동일한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민들은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냅니다. 대표적인 장군이 어제연이라는 장군인데 그가 이끌었던 군대가 전멸을 하게 될 만큼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인들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미국은 아우 됐어 그만할래 아우 조선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교역 안 해 라고 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민족이 국남국복의 민족이다라는 짤이 돌아다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정학적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안쓰러운 민족이지만 끝끝내 이를 다 극복하는 민족, 뭔가 대단한 민족이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신미양요와 관련해서 최근에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미스터 선샤인의 초반부에 이 신미양요를 굉장히 잘 묘사한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편집해 왔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영상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아파서 약간 눈물이 찡긋해서 영상을 잘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한번 그 당시에 내가 살았다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군이 강화도를 점령한 후 기념으로 어재현 장군의 깃발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다라고 해요. 이 깃발은 쭉 미국의 해양대학에 보관해 놓고 있다가 2007년에 우리나라에 10년 장기 대여로 왔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양 오랑캐들 극혐하게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척화비, 즉 화의를 배척하는 비석. 우리는 오랑캐와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비석에 새겨 전국에 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흥선대원군의 외교의 특징은 서양은 나쁜 것이니 친하게 지내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낯설고 무서운 것이니까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끝이 났고 우리는 잠시 일시정시하고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다음을 읽고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무엇인지 각각 적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서원을 모두 허물어라.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무엇일까? 서원을 정리하자. 왜? 서원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두 번째, 양반에게 또 군포를 부과하라. 군역을 면제받는 자들 때문에 평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제도가 있었죠? 어떤 제도냐? 호포제입니다. 호,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한곡을 폐지하라. 앞으로는 곡식을 대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라? 민간에게 맡겨라. 우리 민간을 뭐라고 하냐? 한자로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창제이다 라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흥선대원군이 신미양요 이후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자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내국이다 라고 세견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세운 비석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비석을 척화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번, 이런 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좋아합니다. 다음 순서에 알맞게 나열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시간 순서예요. 여러분들 카드 뉴스에 나와 있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마지막 신미양요 이렇게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는 시간 순이고요. 인과관계를 따지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제네럴 셔먼호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인과관계라는 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서양의 오랑캐를 배척하는데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의 아들 고종이 성인이 되고 직접 정치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22살의 젊은 고종은 아버지와 달리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이만 안녕!